예, 수업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의 세계와 서비스업의 입지 변화, 서비스업의 입지와 영향, 그 다음에 관광산업의 변화, 이렇게 해서 9단원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비스업의 정보화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보화와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업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물류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업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를 통해서 농업의 세계화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외 직접 구매, 그 다음에 여행 을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구하는 그런 사이트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여행을 예약하는 것은 예약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고, 온라인 강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뭔가 무형의 지식이나 또는 무형의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편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을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업이 이제 온라인 강의나 해외 직구나 인터넷 여행 예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강의나 또는 여행이나 그 다음에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또는 그것을 대행을 의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마트에 대한 내용인데, 월마트와 아마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프라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월마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을 빼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왜 등등등 있잖아요. 그 마트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이마트에 가까운, 또는 롯데마트, 이마트에 가까운 그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월마트예요. 근데 월마트는 온라인 점유율은 이제 아마존에 비해서는 많이 낮고요. 대신에 오프라인 점유율이 높다. 네. 그런 반면에 오프라인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미국의 온라인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업을 담당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요. 종업원의 수 대비 소비자 유치 측면에서 월마트가 많이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발맞춰서 성장해온 아마존이 이러한 월마트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게 우위를 가져감으로써 서비스업의 세계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프린트 내용의 요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의 입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좀 빠져 있어요. 요 부분을 조금 제가 봐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업의 입지 변화. 자, 인구 밀집 지역에 입지를 했던 반면에 지금은 입지가 자유로워졌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구매하는 업이나 또는 뭐 여행사나 그 다음에 학원이 사람이 많은 곳에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원 같은 경우도 꼭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히 대형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여행 예약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무실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그런 사무실이, 여행사 사무실이 조금 이게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의 세계화로 인해서 생겨난 입지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입지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입지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상품 배송에 필요한 상품 배송에 유리한 교통의 요지에다가 대형 물류 창고를 입지만 하면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구매 대행을 하는 사이트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냐? 그러한 상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그 유리한 자리에 잡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입지를 따지는 것은 그런 물류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물류센터는 아무래도 상품 배송에 유리한 그런 뭐 고속도로에서 접근이 가장 좋은 그런 곳에 입지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원이나 또는 구매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나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만 이게 개점이 됐던 것들에 비하면 지금은 굳이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대신에 대형 물류 창고라는 것이 들어서면서 그 입지에 대한 내용을 이런 대형 물류 창고 입지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상품 배송에 유리한 교통 요지에다가 이러한 창고를 세우게 된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서비스업의 입지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통신설비가 갖춰지고 물류 배송이 가능한 모든 곳에 입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류 배송을 의뢰할 수 있는 곳이면 인터넷이 갖춰진 어떤 곳이라도 괜찮은 거야. 자, 사례를 볼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콜센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시를 들었을 때 임금이 저렴한 곳에다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콜센터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센터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그런 능력이 무엇이냐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되겠죠. 이러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가장 탁월하면서도 임금이 저렴한 곳이 필리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런 서비스업의 콜센터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역 내 일자리 증가 및 관련 산업 성장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필리핀의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점점 증가하면은 이 필리핀이 해왔던 그 콜센터의 역할을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 불안감, 그 다음에 이러한 콜센터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필리핀 자체 내에서 그 성장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외국 기업에 좀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국적 기업들이 콜센터를 여러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데, 기업으로서는 임금이 저렴한 곳에 콜센터를 설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콜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일자리 증가와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 경제에 불안감을 주기도 해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더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나친 가격 경쟁과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대행사도 피해를 보지만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처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또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바로
그렇죠.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광산업의 변화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보화와 세계화를 바탕으로 관광객과 관광지역이 직접 연결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관광산업 발달에 따른 영향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직거래를 하니까. 세 번째, 언어 장벽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또 뭡니까? 언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친 가격 경쟁과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 수익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한 무리하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과 고유 문화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 문화와 환경 훼손이 우려가 있다. 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필리핀은 왜 콜센터의 메카이냐? 자, 필리핀은 미국보다 노동비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필리핀에 콜센터를 설치한다라는 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 9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특히 요거 있죠. 요거 필리핀의 바나나 수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 필리핀은 쌀 농사를 줄이고 바나나 재배를 늘리는 변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한 까닭과 이러한 변화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농업의 세계화와 연관지어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 왜 쌀 농사를 줄이고 바나나 재배를 늘렸을까요? 그렇지. 뭐라고요? 그렇지. 먼저 첫 번째로 다국적 기업이 농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토지와 그 토지를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경작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 작물로서 가치가 있는 쌀보다는 바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네, 그쵸? 그럼 그걸로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 첫 번째. 원래 이 사람들은 쌀을 먹어요. 그런데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급량이 줄어들겠죠. 그쵸? 자국에 있는 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줄어든 만큼 다른 나라의, 그렇지, 외국의 농산물에 의존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바나나 값이 폭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바나나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날아오겠죠. 어떤 식으로 날아옵니까? 먼저 기업은 손해를 볼 것이고, 이 기업은 그 손해를 인건비를 통해서 줄이고자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건비를 받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9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